아빠, 나 곧 죽는데. 한겨울 눈이 쏟아지던 무렵 교복 차림의 작은 소녀가 차갑게 엄묘비를 끌어안은 채 그렇게 속삭였어요. 그 한마디에 묘 뒤에 막 들어서던 한 노인의 발이 우뚝 멈췄습니다. 대기업 회장 윤상호. 소녀가 끌어안은 그 묘비의 주인은 17년 전 그가 가슴에 묻은 아들 윤재경이었어요. 그런데 재경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적어도 살아있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믿고 있었죠. 저 아이는 대체 누구이기에 죽은 아들을 아빠라 부르는 걸까요? 그런데 왜 저 아이를 보자 이 늙은 심장이 미친 듯이 요동치는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어디서 시청 중이신지 알려주시면 그곳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 깃들길 바랄게요. 살을 애는 칼바람에 눈발이 사납게 휘몰아치던 그날 아침, 검은 세단 한 대가 그 눈보라를 뚫고 묘역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뒷좌석 문이 열리고 두꺼운 캐시미어 코트에 목도리를 단단히 두른 칠순의 노인이 하얀 입김을 길게 내뱉으며 내려섰어요. 윤상호 회장이었습니다. 운전기사가 우산을 펴들려 하자 회장은 손을 들어 만류했습니다. 여기서 기다리게. 그 한마디만 남기고 노인은 혼자 눈길을 밟으며 언덕을 올라갔어요. 17년이었습니다. 아들이 떠난 그 해부터 단 한 번도 거르지 않고 회장은 이 길을 혼자 걸어 올라왔습니다. 기일이면 늘 그랬듯 비서도 수행원도 저 아래 세워둔 채로 세상 앞에서는 강철 같던 사내가 이 언덕에서만은 등이 굽은 한 사람의 아버지가 되었죠.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언덕 끝 아들의 묘가 보이기 시작하는 자리에서 회장의 걸음이 우뚝 멈췄어요. 자기 아들의 묘 앞에 처음 보는 그림자 하나가 외투도 목도리도 없이 얇은 교복만 걸친 소녀였습니다. 어깨에 눈이 소복이 쌓이도록 그 자리에 얼마나 오래 있었던 건지 여윈 등이 추위에 가늘게 떨리는데도 아이는 미동도 없이 두 팔로 눈에 덮인 화강한 묘비를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발치엔 그 애가 들고 온 듯한 꽃 한 송이가 얼어 시든 채 눈 속에 반쯤 묻혀 있었어요. 가파른 비탈을 다 오르도록 손에 쥐고 있다가 끝내 힘이 다해 놓아버린 것처럼요. 회장은 자기도 모르게 발을 옮겼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발밑에서 눈이 뽀드득, 뽀드득 소리를 냈지만 소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가까워질수록 그 좁은 어깨가 희미하게 들썩이는 것이 보였고 무언가를 붙들 것처럼 묘비를 끌어안은 두 팔에 자꾸만 더 힘이 들어갔어요. 시린 화강암에 뺨을 바싹 붙인 채로 울고 있었던 걸까요? 회장이 무슨 말을 건네려 입을 때려던 바로 그 순간 아빠, 나 곧 죽는데. 회장의 발이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숨이 멎고 손끝이 굳었습니다. 아빠라니. 누구한테? 17년 전에 죽은 자식 하나 남기지 못하고 떠난 그 아이한테? 회장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가 났지만 입 밖으로는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어요. 수조원을 움직이던 손이 수천 명을 거느리던 목소리가 눈 쌓인 묘비 앞에서는 아무 힘도 쓰지 못했습니다. 거대한 노인과 작은 소녀, 그 사이를 메우는 건 오직 소리 없이 내리는 눈뿐이었어요. 회장은 그렇게 선 채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저 아이는 누구인가? 어째서 내 아들을 아빠라 부르는가? 묻고 싶은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눈은 자꾸만 소녀의 좁은 어깨 위로 쌓여만 갔어요. 얼마나 그렇게 서 있었을까요? 먼저 움직인 건 소녀 쪽이었습니다. 묘비를 안고 있던 팔이 스르르 풀리더니 시린 두 손으로 땅을 짚고 몸을 일으켰어요.
일어서는 순간 세상이 핑 돌았어요. 발밑이 꺼지듯 기우뚱하고 귓속에서 먹먹한 소리가 차올랐습니다. 아직 조금만 더 있고 싶었는데. 흐려지는 정신 끝에서 아이의 손이 저도 모르게 가슴께를 더듬었어요. 얇은 교복 안 늘 만지던 자리를요. 그제야 회장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한 그 얼굴을 처음으로 마주보게 됐습니다. 입술은 보랏빛으로 질려 있었고 추위 탓이라기엔 너무 깊은 그늘이 눈 밑에 드리워 있었어요. 그 어린 얼굴이 오래도록 알아온 사람처럼 메말라 있었습니다. 소녀가 회장을 향해 무어라 말하려는 듯 입을 달싹였지만 말 대신 코끝에서 새빨간 것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코피였습니다. 하얗게 언 얼굴 위로 한 줄기 핏물이 선명하게 번졌습니다. 소녀는 흠칫 놀라 손등으로 코를 훔쳤지만 피는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더 빠르게 손가락 사이로 뚝뚝 떨어져 내렸습니다. 소녀의 눈이 스르륵 풀리는가 싶더니 그 몸이 옆으로 기울어졌어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몸이 먼저 움직였어요. 노구를 굽혀 쓰러지는 소녀를 두 팔로 받쳐 안았습니다. 칠순의 무릎이 휘청 눈밭에 한쪽이 꺾여 박혔지만 회장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품에 안긴 아이는 깃털처럼 가벼웠고 또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얇은 가슴이 가쁘게 그러나 너무 얕게 오르내리고 있었어요. 얘야, 정신 차려라. 회장이 소녀의 뺨을 두드렸지만 아이의 고개는 힘없이 옆으로 늘어질 뿐 감긴 눈꺼풀은 미동도 없었죠. 회장은 단추를 풀 새도 없이 코트를 어깨에서 끌어내렸어요. 칠순 노인의 손이 그렇게 빠르게 움직인 적이 있었을까요? 아직 재체온이 남아 따뜻한 코트로 소녀의 몸을 둘둘 감쌌습니다. 그러고는 새파랗게 언 손을 자기 두 손 안에 모아쥐었어요. 차가웠습니다. 사람의 손이라기엔 너무 차가웠어요. 마른 나뭇가지처럼 가느다란 손가락에 온기를 옮겨보려고 늙은 손이 쉴 새 없이 비비고 또 감쌌지만 그 손은 좀처럼 데워지지가 않았죠. 그렇게 소녀를 끌어안았을 때 헐거워진 교복깃 사이로 반지 하나가 흘러나왔습니다. 오래 매만져 윤이 도는 가는 은줄 끝에 매달린 낡은 은반지였어요. 그러나 아이의 숨을 살피기 바쁜 회장의 눈에 그 반지는 끝내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 반지가 무엇을 품은 것인지 그날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회장은 휴대폰을 꺼내 들고는 다급한 나머지 번호를 2번이나 잘못 눌렀어요. 여보세요. 여기 사람이 쓰러졌소. 추모공원 묘역 언덕 제일 안쪽이요. 네, 침착하세요. 환자분 의식은 있으십니까? 없소, 의식이 없어. 교복 입은 여학생인데 코피가 멋지란소. 입술이 새파랗고. 제발 빨리 좀 와주시오. 빨리. 전화를 끄는 회장은 다시 소녀를 품으로 끌어당겼습니다. 그리고 기다림이 시작됐어요. 텅 빈 묘역에는 사이렌 소리조차 들려오지 않았고 들리는 거라곤 눈송이가 코트 위로 사뿐사뿐 내려앉는 듯한 먹먹한 고요뿐이었어요. 회장은 품에 안은 아이의 코끝에 제 뺨을 대보았습니다. 숨이 너무 옅었어요. 있는 듯 없는 듯한 그 숨결에 노인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조금만 버텨라. 응? 조금만 더. 그게 무슨 힘이 있는 말이라고. 회장은 그저 같은 말만 되풀이했고 그 목소리는 자꾸만 갈라졌어요. 1분이 10분처럼 길게 느껴졌어요. 흰 눈 위로 점점이 번져가는 붉은 핏방울이 어쩐지 이 아이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걸 말해주는 것만 같았죠. 저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마침내 희미하게 들려오기 시작한 건 회장의 무릎이 다 시려
감각조차 사라질 무렵이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들고 눈 쌓인 언덕을 뛰어 올라왔어요. 회장은 그제야 소녀를 그들의 손에 넘겼습니다. 텅 빈 두 팔이 떨렸어요. 보호자분 되십니까? 아니요. 회장이 가까스로 입을 뗐습니다. 지나가다 발견했소. 신원 확인이 안 됩니다. 함께 가주실 수 있겠습니까? 회장은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들것에 실려가는 여린 몸을 따라 노인도 서둘러 눈길을 밟아 내려갔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찌르는 하얀 병실 안, 창밖으로는 여전히 눈이 흩날렸지만 안은 히터의 마른 온기로 후끈했어요. 침대에 누운 소녀의 팔에 링거줄이 꽂혀 있었고 투명한 액체가 한 방울씩 줄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그 곁에 회장이 앉아 있었어요. 묘역에서 응급실로, 응급실에서 이 병실로. 노인은 한 번도 그 자리를 비우지 않았습니다. 얼마 뒤 소녀의 눈꺼풀이 떨렸어요. 눈을 뜬 아이는 낯선 천장을 한번 보고 다시 낯선 노인을 보았습니다. 그러더니 베개에 묻은 머리를 슬그머니 옆으로 물리며 이불깃을 끌어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누구세요? 갈라진 목소리였지만 경계만은 또렷했어요. 놀라지 마라. 회장이 목소리를 한껏 낮췄습니다. 묘역에서 쓰러진 걸 내가 데려왔다. 몸은 좀 어떠냐? 괜찮아요. 소녀는 그렇게만 답하고 고개를 돌렸어요. 입술엔 아직 핏기가 돌지 않았는데 괜찮다는 말은 망설임도 없이 나왔습니다. 회장은 그 마른 입술을 바라보았죠. 회장은 머리맡에 받아둔 보온병을 들어 종이컵에 따뜻한 물을 따랐습니다. 가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그 컵을 두 손으로 감싸 한 김시키고는 노인은 아이에게 내밀었습니다. 마셔라. 속이 좀 데워질 게다. 소녀는 그 컵을 잠깐 바라보다 받아들었어요. 따뜻한 종이컵이 언 손바닥에 닿는 순간 아이의 눈꺼풀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누가 자기에게 이렇게 따뜻한 걸 쥐어준 적이 있었던가. 물을 한 모금 넘기는 동안 잔뜩 세웠던 아이의 어깨가 아주 조금 내려앉는 것도 같았어요. 그러나 그 잠깐의 틈을 소녀는 이내 닫아버렸습니다. 컵을 도로 협탁에 내려놓고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고개를 돌렸어요. 오래 혼자였던 아이에게 누군가의 온기는 받는 법조차 낯선 것이었으니까요. 검사를 좀 했다. 결과는 곧 나올 게야. 회장이 조심스레 말을 이었어요. 평소에도 자주 어지럽거나 그러진 않았느냐. 소녀는 잠시 입을 다물었다가 짧게 답했어요. 가끔요.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라기엔 묘역에서 코피를 쏟고 쓰러진 아이였습니다. 그런데도 아이는 제 몸 이야기를 꼭 남의 일처럼 흘려보냈어요. 회장의 마음이 어쩐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보호자는 부모님 연락처를 주면 내가 없어요. 말이 빨랐습니다. 회장이 멈칫하자 소녀가 한 호흡 늦게 덧붙였어요. 연락할 사람 없어요. 저 혼자 가도 돼요. 혼자? 17입에서 그 말이 너무 익숙하게 굴러나왔습니다. 회장은 잠깐 대꾸를 잃었어요. 묻고 싶은 말은 따로 있었습니다. 어째서 내 아들의 묘 앞에서 그 애를 아빠라 불렀느냐고. 그 말이 혀끝까지 나왔지만 회장은 끝내 삼켰어요. 지금 그걸 물으면 가뜩이나 나를 잔뜩 세운 이 아이가 영영 입을 닫아버릴 것만 같아서요. 그때 소녀의 시선이 제 몸을 덮고 있는 두툼하고 묵직한 코트에 닿았습니다. 한눈에도 제 것이 아닌 옷이었어요. 소녀가 깃을 손끝으로 만졌습니다. 한번 좋은 천이었어요. 쥐었다가 도로 놓았습니다. 받아도 되는 건지 모르는 손이었어요.
춥길래 덮어뒀다. 회장이 짧게 말했습니다. 소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그저 코트기 끝을 손가락으로 만지작거리다가 손을 걷었습니다. 그렇게 머뭇거리던 그 손이 회장의 마음 어딘가를 건드렸어요. 어쩐지 낯설지 않은 손이었죠. 좋은 것 앞에서 선뜻 손을 내밀지 못하던 시절이 아주 오래전 회장에게도 있었으니까요. 노인은 그 기억을 얼른 밀어냈지만 가슴 한구석이 까닭없이 서늘했습니다. 그때 간호사가 들어와 침대 발치에 차트를 넘겼고 회장의 눈이 무심코 그 종이에 적힌 글자에 닿았습니다. 이름 윤서아. 생년월일 2008년 4월. 회장의 눈동자가 그 숫자 위에서 멎었어요. 재경이가 떠난 게 그해 12월. 이 아이가 태어나고 꼭 8달 뒤에. 회장은 고개를 들어 다시 소녀의 얼굴을 보았어요. 그리고 숨이 턱 막혔습니다. 핏기 없는 그 얼굴 위로 다른 얼굴이 겹쳐들었어요. 눈썹이 앉은 자리, 콧날이 떨어지는 선, 무언가 마음에 안 들 때 입술을 꾹 다무는 그 모양까지. 17년을 사진으로만 들여다본 얼굴이 지금 살아서 숨을 쉬며 제 앞에 누워 있었습니다. 회장은 저도 모르게 한 손을 들어 입가를 가렸어요. 손끝이 떨리는 걸 들키지 않으려고요. 소녀는 그 시선이 거북했는지 이불을 끌어올렸습니다. 낯선 노인이 자기를 보는 그 눈이 어쩐지 예사롭지 않았어요. 묘역에서부터 줄곧 곁을 지킨 이 사람은 대체 누구일까? 어렴풋한 짐작 하나가 가슴 한구석을 스쳤지만 서아는 그걸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목에 걸린 가는 은줄을 엄지로 굴렸어요. 줄 끝에 꿰인 반지를. 한 번, 두 번. 무언가 골똘히 생각에 잠길 때면 저도 모르게 나오는 손버릇이었습니다. 회장의 눈에 그 움직임이 들어왔지만 노인은 그저 스쳐보냈어요. 그 손짓이 어디서 온 것인지 그때의 회장은 미처 알아채지 못했어요. 이제 가도 되죠. 소녀가 다시 벽을 세웠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검사 결과 나올 때까진 안 된다. 창밖에 눈은 그칠 줄을 몰랐습니다. 죽은 아들을 똑 닮은 아이가, 그 아이가 떠나기 8달 전에 태어났다. 회장의 머릿속에서 같은 물음이 자꾸만 되돌아왔어요. 정말 우연일까요? 회장이 돌아가고 병실에 밤이 내렸습니다. 서아는 링거줄이 꽂힌 팔을 둔 채 어두운 천장을 올려다보았어요. 그 낯선 노인의 눈빛이 자꾸 마음에 남았습니다. 어쩐지 누군가를 떠올리게 하는 눈이었어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 사람을요. 아빠. 서아에게 그 말은 한 번도 입에 담아본 적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다른 집 거실벽에 을에 걸려있는 가족사진 같은 건 서아의 집엔 없었어요. 엄마와 둘이 찍은 빛바랜 사진 몇 장이 전부였죠. 아빠의 얼굴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얼굴도 목소리도 손의 크기도. 서아가 아는 아빠라곤 엄마가 이따금 들려주던 몇 마디가 전부였죠. 내 아빠는 참 다정한 사람이었다고. 웃으면 눈이 반달처럼 휘던 사람이었다고요. 그래서 서아는 얼굴도 모르는 그 사람을 머릿속으로 그리며 자랐어요. 어떤 날은 키가 크고 또 어떤 날은 목소리가 낮고 그렇게 매번 다른 얼굴로 아빠를 빚었다가 또 지웠습니다. 아무리 그려도 끝내 또렷해지지 않는 얼굴을요. 다른 아이들이 아빠 손을 잡고 달리던 운동의 날마다 서아는 빈 운동장 한쪽을 바라보는 법을 배웠어요. 나도 저런 손 하나 있었으면, 딱 한 번만 누가 내 이름을 부르면서 달려와 줬으면. 그런 마음이 가슴 가득 차올라도 서아는 끝내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하면 엄마가 미안해할 것만 같아서요. 그러다 어릴 적부터 약하던 몸이 더 자주 주저앉기 시작하고
오래 살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걸 어렴풋이 알게 된 그때부터 서아는 자꾸만 그 언덕이 떠올랐습니다.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아빠가 잠든 곳. 거기라도 가 있으면 그 사람 곁에 조금은 가까워지는 것 같았죠. 그래서 매달 꽃 한 송이를 들고 그 비탈을 올랐어요. 숨이 차도 다리가 후들거려도 차가운 묘비를 끌어안고 있으면 얼굴도 모르는 그 사람이 어쩐지 등을 토닥여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살아서는 끝내 닿지 못한 그 품에 그렇게라도 한번 안겨보고 싶었던 거예요. 서아의 손이 목에 걸린 가는 은주를 더듬었습니다. 줄 끝에 매달린 그 낡은 은반지는 엄마가 늘 품고 있다가 언젠가부터 서아의 목에 걸어준 것이었어요. 엄마 거라고만 알던 그것을 서아는 엄지로 굴렸습니다. 한 번, 두 번, 무언가 사무칠 때면 저도 모르게 나오는 버릇으로요. 아빠, 어둠 속에서 서아가 들릴 듯 말 듯 그 이름을 한번 불러봤어요. 어떤 사람이었어요? 목소리는 어땠어요? 나보면 웃어줬을까요? 묻고 싶은 건 산더미인데 물어볼 사람이 없었습니다. 평생 단 한 번도 대답을 들어본 적 없는 이름. 서아는 그 이름을 입속에서 굴리다 다시 삼켰고 창밖에선 눈이 소리도 없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회장은 다시 그 묘역을 찾았습니다. 관리사무소 낡은 난로 위에서 주전자가 달그락달그락 김을 올렸고 오래된 라디오에선 트로트 한 가락이 지직거리며 새어나왔어요. 회장을 알아본 관리인이 황급히 일어났지만 노인이 알고 싶은 건 따로 있었습니다. 여기 그 아이 자주 오던가. 관리인이 두꺼운 출입 노트를 뒤적이자 손때로 까매진 종이 위에 같은 글씨의 날짜가 줄줄이 적혀 있었어요. 한 달에 한 번, 또 한 달에 한 번. 그렇게 5회 치가요. 아, 그 학생요. 관리인이 노트를 짚으며 말했어요. 벌써 5년쯤 됐죠. 매달 꼭 한 번은 와요. 오늘처럼 추운 날도 안 거르더라고요. 올 때마다 꽃 한 송이씩 들고. 학생이 무슨 돈이 있다고. 회장은 관리인이 틀어준 감시 카메라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흐릿한 화면 속 여름엔 얇은 셔츠로 겨울엔 두꺼운 외투로 옷차림만 바뀔 뿐. 같은 길을 오르는 그림자는 5해 동안 한결같았어요. 그중 한 장면에서 회장의 눈이 멎었습니다. 언덕 중턱에서 아이가 난간을 두 손으로 움켜쥔 채 멈춰 서 있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어요. 가쁜 숨을 고르느라 한 번, 두 번. 고개를 푹 숙인 채 한참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아이는 난간을 짚고 한 발을 끌어올렸어요. 또 한 발. 다 큰 어른도 다리가 후들거리는 그 비탈을 저 작고 병든 몸이 그렇게 기어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화면을 아무리 돌려봐도 그 곁엔 아무도 없었어요. 5해 동안 단 한 사람도. 회장의 손이 저도 모르게 주먹을 쥐었습니다. 매달 한 번 꽃 한 송이를 들고 숨이 찬 난간을 붙들면서도 끝내 이 길을 오른 아이. 그런데 그 곁을 지켜준 어른은 어디에도 없었던 거예요. 부모는 대체 어디에 있었던 걸까? 그리고 저 병든 몸에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 회장은 까닭도 모른 채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며칠 뒤 회장의 집무실. 넓은 통유리 창으로 해질녘 붉은 빛이 비스듬히 넘어들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묵직한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들여다보는 중이었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올 리 없었어요. 며칠째 머릿속엔 눈밭에 쓰러지던 그 작은 아이와 죽은 아들의 얼굴만 자꾸 겹쳐들었으니까요. 그 무거운 고요를 무언가가 깨뜨렸습니다. 노크도 없이 집무실 문이 벌컥 열린 거예요. 이 방의 주인이 누구인지 깜빡 잊은 듯한 거침없는 손길이었습니다. 들어선 건
회장의 큰아들 윤상혁이었어요. 한 올 흐트러짐 없이 빗어넘긴 머리, 주름 하나 없는 빳빳한 정장, 값비싼 구두가 대리석 바닥을 또각또각 가로지르는 그 걸음엔 망설임이라곤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묘 앞에서 등이 굽던 그 노인과 같은 핏줄이라기엔 너무 매끈하고 너무 차가운 모습이었어요. 그는 소파에 앉기도 전에 말부터 꺼냈어요. 아버지, 바깥에 말이 좀 돕니다. 그러고는 권하지도 않은 자리에 제 집처럼 몸을 묶고 느긋하게 다리를 꼬았어요. 아버지를 건너다 보는 그 눈엔 아들의 온기 대신 무언가를 가늠하는 서늘한 빛만 어렸습니다. 어디서 굴러온 계집아이 하나를 병원에까지 들여 보살피신다고요. 회장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았어요.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니다. 상관할 일이죠. 상혁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습니다. 그룹 이름에 흠집이라도 나면 어쩌시려고요. 제가 사람을 붙여서 그 애가 뭘 노리고 접근하는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깨끗하게 캐서 조용히 떼어놓을게요. 회장이 아무 말도 하지 않자 상혁은 그 침묵을 승낙으로 알아듣고 그날로 사람을 풀었어요. 아이가 어디 사는지, 부모가 누군지, 무슨 속셈으로 아버지에게 붙었는지. 그런데 일이 묘하게 틀어졌습니다. 상혁이 급히 붙인 흥신소 사람 중 하나가 하필 회장이 수십 년을 곁에 둔 비서와 닿아 있었던 거예요. 며칠 뒤 상혁이 시킨 그 보고서가 정작 그의 손이 아니라 회장의 책상 위에 먼저 올라왔습니다. 회장은 아이의 신상이 빼곡한 페이지들을 한 장씩 넘겼어요. 그런데 노인의 눈을 붙든 건 맨 앞장에 찍힌 단 한 줄이었습니다. 의뢰인 윤상혁. 목적, 접근 차단 및 신원 정리. 회장의 손끝이 종이 위에서 멈췄어요. 상혁이 어째서 한낱 아이 하나에 이토록 나를 세우는가? 답은 하나였습니다. 두려운 거였죠. 그 아이가 정말 핏줄일까봐. 17년 전에 끊어냈다고 믿은 그 핏줄이 다시 살아 돌아왔을까봐. 그러면 제가 쥔 후계가 흔들릴까봐서요. 그날 저녁 회장은 상혁을 다시 불렀어요. 해가 진 집무실엔 스탠드 불빛 하나만 외따로 켜져 있었습니다.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로 무거운 침묵이 깔렸어요. 회장이 조사 보고서를 테이블 위에 툭 내려놓았어요. 내가 그 애를 캐고 있더구나. 상혁이 잠깐 멈칫하더니 이내 표정을 고쳤습니다. 집안을 위해서였습니다. 정체도 모르는 아이가 아버지께 들러붙는데 장남된 도리로 가만히 있을 순 없잖습니까? 도리라. 회장이 보고서 맨 앞장을 손끝으로 툭 짚었어요. 그래서 여기 신원 정리라고 적어보냈더냐? 그게 내가 말하는 그 도리냐? 상혁의 어깨가 흠칫했지만 그는 이내 입꼬리를 끌어올렸어요. 표현이 좀 과했다면 사과드리죠. 하지만 아버지, 냉정하게 보셔야 합니다. 어디서 굴러왔는지도 모르는 애예요. 아버지께서 정을 붙이실수록 나중에 그 애가 무슨 요구를 들고 나올지 모를 일 아닙니까? 요구. 회장이 그 말을 나직이 받았습니다. 그 애가 나한테 뭘 요구하더냐? 단 한 번이라도. 상혁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 반대였다. 보호자 연락처를 묻는 말에도 혼자 가겠다고만 하던 아이야. 내가 그렇게 캐고 다니는 그 애는 나한테 손 한 번 벌린 적이 없어. 제가 뭐 그깟 애 하나가 두렵기라도 하다는 겁니까? 상혁이 발끈하듯 목소리를 높였지만 그 말 끝이 저도 모르게 가늘게 떨려 나왔어요. 회장은 그 떨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입으로는 아니라고 하면서도 상혁의 목소리는 제가 진짜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으니까요. 집안을 위해서라. 회장이 그 말을 다시 곱씹었어요. 17년 전에도 꼭 그렇게 말했지.
상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회장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오히려 그래서 더 서늘했죠. 재경이 일도 내가 그렇게 깨끗이 정리했었지. 아버지 명령이라면서. 상혁의 입이 달싹였지만 변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회장의 눈이 그 어느 때보다 차게 가라앉아 있었으니까요. 후계. 회장이 한 글자씩 못을 박았어요. 줄 수 없다. 사람 하나 인생을 그렇게 지워버린 손에 나는 아무것도 못 맡긴다. 상혁은 끝내 한마디도 못하고 집무실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회장의 가슴 깊은 곳에서도 무언가가 함께 무너졌습니다. 정리하라고 한 건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이었으니까요. 집안에 안 맞으니 알아서 정리해라. 17년 전 아들에게 던진 그 한마디. 회장은 그동안 그 말을 애써 묻고 살았어요. 손에 피를 묻힌 건 상혁이었지만 애초에 그 일을 명한 건 바로 자기였습니다. 노인은 그제야 그 사실을 똑바로 마주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상혁은 자기가 그토록 떼어내려 했던 그 아이가 17년 전 제 손으로 지워버린 동생과 어떤 인연으로 이어져 있는지 아직은 알지 못했습니다. 회장은 사람을 풀어 서아의 지난 삶을 조용히 되짚어 갔습니다. 그렇게 며칠 회장의 손에 한 장의 서류가 들어왔어요. 서아의 어머니 지훈. 도시 외곽의 한 요양시설에 머물고 있다는 기록이었습니다. 40을 갓 넘긴 나이에 이른 치매가 찾아왔고 그 뒤로 어린 딸과도 연락이 끊긴 채 그곳에 홀로 남겨져 있었던 거예요. 서아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엄마가 거기 있었습니다. 엄마가 있는 곳을 알아냈다는 말에 서아는 두말 없이 따라 나섰어요. 회장은 그렇게 서아를 데리고 그 시설로 향했습니다. 낡은 요양시설의 복도엔 소독약 냄새와 오래된 장판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노인들이 멍하니 텔레비전을 바라보는 사이로 서아의 걸음이 점점 느려졌어요. 분명 엄마를 보러 가는 길인데 한 발 한 발이 무겁고 손끝이 차게 떨렸습니다. 막상 엄마가 어떤 모습일지 그게 무서웠던 거죠. 회장은 휴게실 문 앞에서 걸음을 멈췄어요. 여기서부터는 제가 낄 자리가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노인은 한 발 물러서서 그 안을 들여다보기만 했습니다. 햇살이 비껴드는 창가에 한 여인이 앉아 있었어요. 서아의 발이 그 자리에 멈췄습니다. 야위였어요. 기억 속 엄마보다 훨씬. 곱던 머리는 희끗하게 세었고 초점 없는 눈은 창밖 어딘가만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불과 몇 해 사이에 엄마는 10년도 더 늙어버린 것 같았어요. 서아는 한 발 또 한 발 다가가 엄마 앞에 무릎을 굽혔습니다. 엄마, 나야 서아. 나왔어. 여인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고 멍하던 눈이 서아의 얼굴에 닿자 미간이 희미하게 좁혀졌습니다. 서아의 심장이 쿵 떨어졌어요. 알아보는 걸까? 제발 한 번만. 여인의 입술이 열렸습니다. 누구세요? 서아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어요. 엄마, 나야 엄마 딸 서아. 정말 모르겠어? 여인은 그저 멀뚱히 서아를 바라볼 뿐 처음 보는 사람에게나 지을 조심스럽고 어색한 눈빛이었죠. 그러더니 낯선 이가 너무 가까이 왔다는 듯 슬그머니 몸을 뒤로 물렸어요. 그 움직임 하나가 서아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래도 서아는 울지 않았어요. 울면 이 낯설어하는 엄마가 더 놀랄 것 같아서 차오르는 걸 꾹 눌러 삼켰습니다. 늘 그래왔듯이요. 서아는 두 손으로 엄마의 손을 잡았어요. 차가웠습니다. 핏기 없이 야위어 손마디만 앙상하게 도드라진 손. 사람의 손이라기엔 너무 차가웠어요. 그토록 따뜻하던 손이 이렇게 식어가는 동안
자기는 곁에 있어주지 못했습니다. 엄마는 잡힌 손을 빼지도 마주 잡지도 않은 채 그저 제 손을 잡은 낯선 아이를 내려다볼 뿐이었어요. 도대체 엄마에게 그 몇 해 사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서아는 그 차가운 손을 차마 놓지 못했습니다. 언젠가 단 한 번만이라도 엄마가 다시 제 이름을 불러주는 날이 올까 그 가망 없는 바람 하나를 손끝에 꼭 쥔 채로요. 창으로 비껴든 햇살이 두 사람의 맞잡은 손 위로 더디게 옮겨갔어요. 문가에 선 회장은 그 광경에서 오래도록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요양원에서 돌아온 회장은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엄마조차 못 알아보는 딸. 그 딸이 차가운 손 하나를 붙들고 놓지 못하던 그 모습이 밤새 눈에 밟혔어요. 도대체 이 아이가 그 긴 세월을 어떻게 혼자 견뎌온 걸까? 노인은 그게 견딜 수 없이 궁금했습니다. 이튿날 회장은 사람을 붙였어요. 서아가 어디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지난 삶을 조용히 되짚게 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비서가 내민 건 두툼한 봉투가 아니라 주소 한 줄이 적힌 쪽지 그것뿐이었어요. 회장은 그 쪽지를 손에 쥔 채 한참을 들여다보다 직접 차에 올랐어요. 기사를 저 아래 큰 길에 세워둔 채 좁고 가파른 골목을 노인 혼자 걸어 들어갔습니다. 도시 변두리 해가 들지 않는 반지하. 시멘트 계단이 땅 밑으로 비좁게 꺾여 내려갔고 계단 끝 낡은 철문엔 칠이 벗겨져 녹이 거뭇하게 번져 있었죠. 회장이 문고리를 당기자 끼익 무거운 쇳소리가 텅 빈 어둠 속으로 굴러 들어갔습니다. 안은 바깥보다 더 추웠어요. 보일러가 꺼진 지 오래인 듯 노인의 입에서 하얀 입김이 풀풀 새어나왔습니다. 회장은 한 발 방 안으로 들어섰어요. 퀴퀴한 곰팡 내에 오래 묵은 약 냄새가 눅눅하게 배어 있었어요. 볕도 온기도 들지 않는 방에 그 냄새만 무겁게 고여 있었습니다. 평생 좋은 것만 누리고 살아온 노인의 코끝에 한 번도 맡아본 적 없는 냄새였죠. 먼저 눈에 든 건 벽에 붙은 도시가스 계량기였습니다. 그 위에 빨간 고지서 한 장, 공급 정지, 굵은 글씨였어요. 이 한겨울에 이 집은 가스가 끊겨 있었던 겁니다. 그 아래 작은 서랍을 여니 밀린 고지서가 한 칸 가득이었습니다. 날짜만 다른 독촉장들이 버리지도 못한 채 차곡차곡 포개져 있었어요. 17아이가 그 종이 한 장 한 장을 차마 어쩌지 못하고 모아둔 거였죠. 부엌 쪽 벽엔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은 종이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아침 약, 점심 약, 자기 전 약. 엄마가 거르지 않게 어린 딸이 손수 적어둔 복약 시간표. 종이 귀퉁이가 누렇게 바랜 걸 보면 몇 해는 묵은 거였습니다. 회장의 목을 대가 한번 크게 일렁였어요. 방 한가운데 낡은 밥상 위엔 반쯤 먹다 만 식은 밥 한 공기와 물 한 컵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반찬이라곤 김치 한 종지가 전부였어요. 그리고 그 옆 벽에 붙은 종이 한 장에 회장의 눈이 멎었습니다. 성적표였어요. 줄줄이 매겨진 윗자리 숫자들. 흠잡을 데 하나 없이 반듯한. 가스가 끊긴 이 방에서 식은 밥을 먹으며 아이는 단 한 번도 그 성적을 흐트러뜨리지 않았던 겁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학교도 이웃도. 이 차디찬 반지하에서 17이 어떤 밤을 견디고 있는지를요. 수조원을 주무르는 노인이 가스 한 달. 집값이 없어 떨었을 한 아이의 방 한복판에 그렇게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돌아서려던 회장의 눈에 책상 모서리에 끼워진 빛바랜 종이 한 장이 들어왔어요. 크레용으로 그린 오래된 그림. 삐뚤빼뚤한 집 한 채 그 앞에 손을 맞잡고 선 세 사람. 엄마, 아이.
그리고 한 사람의 얼굴만 텅 비어 있었어요. 색칠이 되다 만채로요. 회장의 손이 그 종이 위에서 가만히 멈췄습니다. 꾹꾹 눌러 칠한 크레용 자국이 손끝에 까슬하게 만져졌어요. 얼굴을 모르는 아빠를 이 아이는 그렇게 그렸다. 또 지웠다 한 거예요. 채워 넣을 얼굴 하나를 끝내 누구도 일러주지 않아서요. 그 텅 빈 자리에 누구의 얼굴이 들어앉아야 했는지 회장은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17년 전 정리해라 그 한마디로 회장이 지운 건 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날 노인은 아직 세상에 오지도 않은 이 아이의 아버지까지 함께 지워버린 거였습니다. 겉으로 회장의 얼굴은 미동도 없었지만 그림을 짚은 손끝만은 어쩌지 못하고 잘게 떨리고 있었어요. 그때 등 뒤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문간의 집주인 노파가 서 있었어요. 회장을 위아래로 흘깃 보더니 혀를 끌끌 찼습니다. 또 오셨나? 며칠 전에도 양복쟁이들이 와서 한참을 들쑤시고 갔는데 회장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그 사람들이 뭘 묻던가요? 그 집 딸내미 어디 있냐고. 방을 빼야 한다나 어쩐다나. 명함만 하나 두고 갔어요. 노파가 무심코 내민 명함을 회장이 받아들었습니다. 거기 박힌 이름을 본 순간 노인의 낯이 굳었어요. 상혁이었습니다. 회장이 한 발 늦은 사이 상혁의 손은 벌써 이 아이의 마지막 한 칸까지 뻗어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회장은 명함을 손안에 움켜쥐자 빳빳한 종이가 소리도 없이 구겨졌어요. 이제 더는 한 발도 늦을 수 없었습니다. 서아 집을 나선 그 길로 회장은 곧장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실 문 앞에서 노인은 잠시 숨을 골랐어요. 그 빈집에서 본 것들이 아직 가슴에 얹혀 있었지만 지금 그걸 입에 올릴 수는 없었습니다. 회장은 문을 열고 침대 곁 의자에 앉았어요. 창밖으로는 겨울 해가 뉘역 기울어 병실 안이 푸르스름하게 어둑해지고 있었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옅게 밴 공기 속에서 링거 방울만 또 일정하게 떨어지고 있었어요. 서아야. 서아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며칠 새 핏기가 조금 돈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나를 세우고 있었어요. 마치 다가오는 손을 미리 쳐내려는 것처럼요.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돌보마. 회장이 조심스레 말을 이었어요. 치료도 내 어머니 일도 다 내가. 치료라는 말에 창밖을 보던 서아의 눈이 아주 잠깐 멈칫했어요. 살고 싶지 않을 리가 없었습니다. 병상에 누워 매일 밤 천장만 올려다보던 17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서아는 그 잠깐의 흔들림부터 눌렀어요. 바라기 시작하면 그게 사라질 때 더 아프다는 걸 이 아이는 너무 일찍 배워버린 거였습니다. 됐어요. 짧은 한마디가 회장의 말을 단번에 잘랐습니다. 서아는 다시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서아야. 알아요. 서아가 천천히 고개를 돌리자 그 눈이 회장을 똑바로 마주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누구신지, 우리 아빠가 누구 아들이었는지 다 알고 있어요. 회장의 숨이 턱 막혔어요. 이 아이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어쩌면 처음부터요. 엄마가 가끔 그랬어요. 내 아빠는 좋은 사람이었다고. 그런데 그 집안이 우리를 받아주지 않았다고. 서아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밑바닥엔 단단한 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혼자 나를 낳았어요. 혼자 키웠고요. 회장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두 사람 사이로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창밖은 어느새 더 어둑해져 서아의 옆 얼굴에 푸른 그늘이 드리워 있었어요. 17년이에요, 할아버지. 서아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흔들렸지만 물러서진 않았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그 시간이 돌아오나요? 서아의 눈가에 뜨거운 것이 차올랐고 이불 위에 놓인 작은 손이 저도 모르게 꼭 오므라들었어요. 그래도 서아는 울지 않았어요. 입술을 꼭 깨물어 그 뜨거운 걸 다시 눌러 삼켰습니다. 차오르는 걸 삼키는 건 이 아이가 세상에서 가장 잘하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와서 가족이니 뭐니 그런 거 안 바래요. 서아가 한층 낮아진 목소리로 말을 보탰어요. 저는요, 누가 잘해주는 거 어떻게 받는지도 몰라요. 그런 거 한번 바라면 없을 때 더 힘들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안 바라는 게 나아요. 말을 맺은 서아의 가느다란 어깨가 저도 모르게 한번 움츠러들었어요. 그 말이 회장의 가슴에 쿵 박혔습니다. 17입에서 나올 말이 아니었어요. 누구의 손도 잡지 않는 법까지 이 아이는 진작 몸에 새겨버린 거였죠. 이만 나가주세요. 회장은 일어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 앞에서 회장이 한 번 걸음을 멈췄어요. 혹시나 하고 돌아봤지만 서아는 이미 벽 쪽으로 돌아누운 뒤였습니다. 노인은 그 여린 등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문을 열었어요. 그가 등을 보인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불 밖으로 빠져나온 서아의 손끝이 닫히는 문 쪽으로 저도 모르게 한번 움찔했어요. 무언가를 붙들려다 만 것처럼요. 서아 자신도 끝내 알아채지 못한 움직임이었죠. 복도로 나선 노인의 걸음이 무거웠어요. 그런데 그 복도 끝에 낯익은 그림자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상혁이었어요. 그가 아버지를 보고도 비켜설 줄 모른 채 입꼬리만 천천히 끌어올렸습니다. 여기까지 와 계실 줄은 몰랐습니다. 회장이 걸음을 멈췄어요. 너야말로 여길 어떻게 해? 그애 정리하는 거 제가 맡았다고 말씀드렸잖습니까? 상혁이 제 손목 시계를 무심히 들여다봤어요. 방도 곧 뺄 거고 그 애한테도 조금 전에 다녀왔습니다. 회장의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그 애한테 무슨 짓을 했어? 무슨 짓이라뇨? 상혁이 어깨를 으쓱였어요. 섭섭잖게 챙겨주려 했지요. 조용히 사라져만 주면 평생 먹고 살 만큼. 그런데 그 계집애가 그 돈을 마다하더라고요. 회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손도 안 대요. 어디서 그런 독한 걸 배웠는지. 상혁이 픽 웃었어요. 뭐 시간 문제겠죠. 굶다 보면 사람 마음이란 게. 회장은 그 자리에 굳었습니다. 평생 먹고 살 돈을 17아이가 마다했다. 어디서 그런 독한 마음을 배웠을까요? 회장은 그때까진 알지 못했습니다. 그만둬라. 회장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어요. 그 애한테서 손 떼. 상혁의 입꼬리가 잠깐 굳었지만 그는 이내 표정을 고치고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글쎄요. 집안에 흠집 날 일은 제가 늘 알아서 지워오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그럴 뿐입니다. 그 한마디를 남기고 상혁은 또각또각 복도를 가로질러 사라졌고 그 뒷모습엔 망설임이라곤 없었습니다. 회장은 닫힌 병실 문을 돌아보았습니다. 저 안의 아이는 방금 2개의 손을 다 뿌리쳤어요. 도우려는 손도 돈을 쥔 손도. 그런데 노인은 한 가지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서아가 끝내 다시는 오지 마세요. 그 말만은 하지 않았다는 것을요. 어쩌면 그 아이도 아주 작은 문 하나만은 차마 닫지 못한 건지도 몰랐습니다. 상혁의 손이 그 아이의 마지막 한 칸까지 뻗쳤다는 걸 안 뒤로 회장의 마음은 잠시도 놓이지 않았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서아를 그 손에서 빼내야 했어요. 그런데도 노인은 그 전에 먼저 풀어야 할 매듭이 있었습니다. 저 아이가 왜 그토록 모든 손을 뿌리치는지 그걸 모르고서는
다시 설 낯이 없을 것 같았으니까요. 그렇게 회장은 수소문 끝에 도시 변두리의 한 낡은 백반집을 찾아갔습니다. 삐걱대는 미닫이 문을 밀고 들어서자 머리가 희끗한 노인이 행주로 식탁을 훔치고 있었어요. 젊은 시절에 지훈이 한동안 일했다는 그 식당의 주인 옥자였습니다. 회장이 찾아온 사연을 듣더니 옥자는 한참을 말없이 노인을 바라보다가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차 한 잔을 그 앞에 가만히 내려놓았어요. 지훈이, 그 집안 어른이 이제야 오셨네요. 옥자의 목소리엔 원망도 반가움도 없었습니다. 그저 오래 묵힌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의 깊은 한숨 같은 것만 깔려 있었어요. 그 애가 우리 집에서 일할 때가 28이었나? 배가 불러 있었지요. 옥자가 천천히 입을 뗐습니다. 남자는 없었어요. 묻지도 않았고 그냥 혼자 아이를 낳겠다고 그러더라고. 회장은 찻잔을 쥔 손에 저도 모르게 힘을 주었어요. 나중에야 띄엄띄엄 들었지요. 좋은 집 도련님하고 만났었다고. 그런데 그 집에서 둘을 억지로 떼어놨다고. 합의금이라던가 그런 것도 내밀었다던데. 회장의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합의금. 그건 17년 전 회장이 큰아들 상혁에게 조용히 정리하라 일렀을 때 그 아이가 알아서 처리한 일이었어요. 회장은 그저 명분만 던졌을 뿐 그 돈이 어떻게 오갔는지조차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그 돈을 지훈이가 안 받았대요. 옥자가 회장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안 받았다고요? 예. 끝까지 손도 안 댔다고. 옥자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내가 왜 그랬냐고 물으니까 그 애가 그러더라고요. 그 돈을 받으면 나중에 우리 애가 받은 게 사랑이 아니라 동정이 되어버린다고. 그게 싫다고.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깟 자존심이 뭐라고. 그걸 지키겠다고 평생을 혼자 짊어졌어요. 그 어린 게. 옥자가 행주를 쥔 손을 내려다봤어요. 배가 남산만 해서도 무거운 국솥을 번쩍번쩍 들어 나르던 애였어요. 손님 다 빠진 새벽이면 퉁퉁 부은 발로 식당 바닥을 혼자 훔치고 그러면서도 힘들단 소리 한 번을 안 했지요. 조금 전 상혁의 말이 회장의 귓가를 스쳤습니다. 평생 먹고 살 돈을 마다하더라던 그 독한 계집애. 어디서 그런 걸 배웠느냐던. 배운 게 아니라 그 어미가 꼭 그랬던 겁니다. 모욕으로 던져진 돈을 자존심으로 갚으며 아이 하나를 끌어안고 17년을 버틴 거였어요. 그동안 회장은 그런 사람이 세상에 있다는 것조차 모른 채 살아왔습니다. 재경이는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 아이는 알았습니까? 자기 아이가 생겼다는 걸. 옥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몰랐대요. 그 한마디에 회장이 쥔 찻잔이 가늘게 흔들렸어요. 지훈이가 끝내 말을 못했다고. 알리면 그 집이 또 둘을 가만 안 둘까봐. 그러다가 옥자가 잠시 말을 삼켰다가 가장 무거운 한마디를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그 도련님이 그의 겨울에 그만 떠났다면서요. 자기한테 아이가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아서 그 아이 얼굴 한 번을 못 봤대요. 회장의 손이 우뚝 멎었습니다. 자기 핏줄이 세상에 왔다는 것조차 모른 채로 재경이는 그 겨울 그렇게 혼자 눈을 감은 거였어요. 손안의 찻잔에선 더운 김이 가느다랗게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그 따뜻한 김 한 줄기가 코끝에 닿는 순간 회장의 머릿속으로 17년 전 그 겨울이 한꺼번에 밀려들었습니다. 그날도 꼭 이런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재경이가 한 여자를 데리고 집에 들어선 날, 따뜻한 차 한 잔이 막 우러나던 어느 저녁, 그 무렵 회장의 집은
들어서는 사람마다 길을 죽이는 곳이었어요. 천장엔 묵직한 샹들리에가 빛을 드리웠고 윤이 흐르는 자단목 탁자 위로 감나가는 백자가 늘어서 있었습니다. 발소리조차 폭신한 양탄자가 삼키는 그런 응접실이었죠. 그 으리으리한 응접실 한가운데 빛바랜 외투를 걸친 처녀 하나가 서 있었어요. 행색은 그 방에 어울리지 않았지만 그 맑은 눈매만은 조금도 주눅 들지 않았습니다. 재경이는 그 애의 손을 꼭 잡은 채 태어나 처음으로 아버지 앞에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버지, 이 사람입니다. 제가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회장은 그 맞잡은 두 손을 내려다보다 단번에 고개를 돌렸어요. 식당 일을 한다는 가진 것 하나 없는 처녀. 그룹의 후계가 될 아들 곁에 둘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그때 회장의 눈에는요. 그런데 그 처녀를 그토록 모질게 내친 데에는 회장 자신도 차마 들여다보지 않은 까닭이 하나 있었어요. 주눅 들지 않는 그 맑은 눈을 마주한 순간 회장의 속에서 오래 묻어둔 장면 하나가 욱신하고 쑤셨습니다. 수십 년 전 가진 것 하나 없던 젊은 날의 자신. 어느 좋은 집 소슬대문 앞에서 격이 안 맞는다는 말 한마디에 문전박대를 당하던 자신. 돌아서는 등 뒤로 쾅 하고 닫히던 그 육중한 대문 소리를 회장은 수십 년이 지나도록 끝내 잊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이를 악물고 일어섰고 끝내 그 누구도 제 핏줄을 함부로 내려다보지 못할 자리까지 올라온 거였어요. 그렇게 평생을 걸려 땅에 묻어온 옛 모습을 재경이가 데려온 그 처녀가 하필 똑 닮아 있었던 겁니다. 회장은 그 애에게서 가장 지우고 싶던 제 지난 날을 보았어요. 그래서 더 모질게 등을 돌렸는지도 몰라요. 안 된다. 회장은 짧게 잘랐습니다. 내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이 따로 있어. 철없는 소리 그만하고 정신 차려라. 아버지, 한 번만 들어주십시오. 이 사람은 그만. 회장이 손을 들어 아들의 말을 끊었어요. 더 듣지 않겠다. 집안에 안 맞는 사람이야. 알아서 정리해라. 재경이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습니다. 무어라 더 말하려는 듯 입술을 떼었지만 회장은 이미 등을 돌린 뒤였어요. 그 등 뒤로 아들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는 한 번도 제 말을 끝까지 들어주신 적이 없으시군요. 그게 회장이 기억하는 아들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다 식어가는 찻잔이 회장의 손 안에서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고 백반집의 낡은 형광등이 지직 한 번 깜빡였어요. 그 뒤의 일은 상혁이 알아서 처리했습니다. 두 사람은 떼어졌고 합의금이 오갔고 재경이는 그의 겨울 그렇게 떠났어요. 마지막에 그 애가 무슨 말을 그토록 하고 싶어 했는지 회장은 끝내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날 재경이가 끝맺지 못한 그 말은 어쩌면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요? 아버지, 이 사람의 뱃속에 당신의 손주가 자라고 있습니다. 라는. 만약 그때 회장이 그 한마디를 단 한 번만 끝까지 들어주었더라면 흘러간 17년은 전혀 다른 모양이 되었을지도 모를 일이었어요. 칼을 쥔 건 큰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손에 칼을 처음 쥐어준 건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이었어요. 17년을 애써 외면해온 그 사실이 이제 식어버린 찻잔 앞에서 더는 피할 수 없이 회장을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말이에요. 옥자가 나직이 덧붙였어요. 그 도련님이 지훈이한테 주려고 마련해둔 게 하나 있었다고 들었어요. 정식으로 끼워주진 못했어도 그것만은 지훈이 손에 꼭 쥐어주고 떠났다더라고요. 지훈이가 그걸 평생 품고 살았지요. 회장은 그게 무엇이냐고 차마 묻지 못했어요. 다만 다 식어버린 차를 오래도록 내려다볼 뿐
백반집 미닫이창 너머로 짧은 겨울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17년 전의 진실은 이제 모두 회장 앞에 드러났어요. 그러나 노인은 회 안에 잠겨 있을 겨를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옛 이야기를 더듬는 사이에도 상혁의 손은 그 아이를 마지막 한 칸에서 밀어내고 있었으니까요. 회장은 식은 차를 두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지금 당장 저 아이 곁으로 가야 했으니까요. 회장이 백반집에서 곧장 병원으로 돌아오고 며칠이 지난 새벽, 서아의 병실이 갑자기 분주해졌어요. 수치가 곤두박질 친 거였습니다. 핏기 한 점 없이 늘어진 아이의 팔에 간호사들이 다급히 수혈줄을 연결했어요. 회장은 복도에서 그 소란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리문 너머 모니터가 날카로운 경고음을 울려대는 가운데 작은 몸이 침대 위에서 위태롭게 들썩이고 있었어요. 한참 뒤 의사가 굳은 얼굴로 나왔습니다. 일단 고비는 넘겼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잠시 말을 골랐어요. 이렇게 수혈로 버티는 건 임시 방편입니다. 근본적인 건 이식인데 맞는 사람을 아직 못 찾았어요. 회장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가족 중에 맞는 사람이 있으면 가장 좋은데 어머님은 지금 상태로는 어렵고요. 다른 가족은 없다고 들었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시간이 그리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맞는 사람이 없고 시간도 없다. 그 두 마디가 회장의 귓속에서 쿵, 쿵 울렸습니다. 회장이 병실로 들어섰을 때 핏기 없는 입술에 산소줄을 코에 건 채로 서아는 깨어 있었어요. 간호사가 안쓰러운 듯 이불깃을 여며 주자 서아가 가만히 입을 뗐습니다. 저 괜찮아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제 몸이 그 지경인데도 아이는 또 남을 걱정하고 있었어요. 마치 정작 아픈 사람은 제가 아닌 것처럼 평생 그래 왔듯이요. 그런데 그렇게 입으로는 괜찮다 하면서도 서아의 마음 한구석엔 낯선 것이 스쳤습니다. 지금 이 순간 누군가 나를 돌봐주고 있다는 것. 13살 이후로 처음이었죠. 아무것도 짊어지지 않고 그저 누워만 있어도 되는 시간이.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서아는 흠칫 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제 몸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데 그런 걸 편안하다 느끼다니 그건 못된 거라고. 그렇게 그 낯선 편안함마저 죄처럼 밀어냈어요. 그러는 사이에도 조금 전 유리문 너머로 새어들었던 그 말이 자꾸만 가슴 밑바닥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다시 못 일어날지도 모른다. 이불 밑에서 작은 손이 환자복 자락을 저도 모르게 그려쥐었습니다. 무서웠어요. 17이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큰 말이었으니까요. 그래도 서아는 그 손에서 천천히 힘을 뺐어요. 무서워한다고 달라질 게 없다는 걸 이 아이는 너무 잘 알았으니까요. 고비를 넘긴 병실은 숨이 멎을 듯 고요했습니다. 울 법도 누구를 원망할 법도 한데 끝내 그 어느 쪽도 택하지 않는 아이를 보며 회장은 차라리 저를 원망에 달라 빌고만 싶었어요. 한마디 원망조차 없는 그 의연함이 노인의 오랜 죄를 더 깊이 후벼 팠으니까요. 그날 저녁 상혁이 병원으로 찾아왔어요. 아버지. 상혁의 목소리는 여전히 매끈했습니다. 잊지 마시지요. 그의 일에 직접 나서신다는 말이 벌써 안에 돌고 있습니다. 회장님 체면이. 체면. 회장이 그 말을 낮게 받았어요. 내 손주가 죽어가는데 지금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체면이냐? 상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 일에 내가 낄 자리는 없다. 회장의 목소리엔 한치의 물러섬도 없었어요. 넌 빠져라. 2번은 말 안 한다. 상혁은 무어라 입을 때려다 끝내 다물었습니다. 아버지의 눈빛이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으니까요. 그는 결국 한마디도 보태지 못한 채 돌아섰어요. 상혁이 떠난 텅 빈 복도에서 회장은 한참을 홀로 서 있었습니다. 맞는 사람이 없다고 했어요. 가족 중에 단 한 사람도. 가족. 그 한 단어가 회장의 가슴 한복판에 가만히 내려앉았습니다. 칠순이 넘은 몸으로 무엇을 감당해야 하는지 노인도 모르지 않았어요. 잠시 등줄기로 서늘한 것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꾹 누른 자리에 한번 떠오르자 좀처럼 지워지지 않는 결심 하나가 단단하게 들어차고 있었어요. 말로는 끝내 다 갚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길은 하나뿐이었어요. 회장의 눈빛이 바뀌며 발길을 돌렸어요. 서아의 병실이 아니라 복도 저편 진료실 쪽으로요. 문을 두드리고 들어선 회장이 의사에게 무어라 나직이 말을 건넸습니다. 그 목소리는 너무 낮아 복도까지 새어나오지 않았어요. 다만 그 말을 들은 의사의 눈이 잠시 커졌습니다. 그러고는 무언가 만류하듯 입을 열었지만 회장은 단호히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칠순의 노인이 제 외투 소매를 한쪽 천천히 걷어 올렸습니다. 그날 이후 서아의 병실에 회장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매일같이 문가를 지키던 그 노인이 며칠째 통 오지를 않았어요. 서아는 링거줄이 꽂힌 팔을 둔 채 이따금 병실 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이내 고개를 돌렸어요. 상관없다고. 어차피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하는 거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면서도 서아는 그 빈 의자를 자꾸만 곁눈으로 살폈습니다. 저 노인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 아이는 알지 못했어요. 말로는 끝내 다 갚을 수 없다는 걸 아는 한 늙은이가 이제 말이 아닌 다른 것을 내놓으려 하고 있다는 것을요. 그날 오후 서아의 병실로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수치가 반응하고 있어요. 의사가 차트를 넘기며 옅게 웃었어요. 이대로면 충분히 해볼 만합니다. 학교도 조금씩은 다시 다닐 수 있을 거예요. 서아는 한참을 멍하니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살 수 있다. 어쩌면 정말로 맞는 사람이 없어 기약 없이 미뤄지던 이 시기였어요. 그런데 얼마 전 어디선가 딱 맞는 사람이 나타나 서아는 그 이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정작 그게 누구인지는 아직 알지 못한 채였지만요. 그러고 보니 며칠째 그 노인이 보이지 않았어요. 서아는 잠깐 그게 마음에 걸렸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어요. 상관없다고. 어차피 늘 혼자 해온 일이니까. 그때였습니다. 복도가 소란스러워졌어요. 바퀴 구르는 소리, 다급한 발소리. 서아는 무심코 병실 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들것 하나가 회복실 쪽으로 밀려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 위에 누운 사람을 본 순간 서아의 두 눈이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회장이었어요.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한 얼굴, 마취가 덜 깬 듯 두 눈은 힘없이 감겨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서아가 휘청 침대에서 내려섰어요. 떨리는 다리로 그 들것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마침 곁을 지나던 간호사를 붙들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저분이 왜? 간호사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골수, 기증이 끝나셨어요. 간호사가 서아를 바라봤어요. 윤서아 환자분 이식에 쓸 걸 직접 기증하셨어요. 그 연세에 전신마취까지 하는 건 무리라고 다들 말렸는데 끝까지 고집하셨다고 해요. 세상이 멈췄습니다. 복도의 소리도, 발소리도, 제 숨소리마저도 전부 아득히 멀어졌어요. 수치가 반응하기 시작한 날,
의사가 처음으로 웃어 보인 날. 살 수 있다고, 학교도 다닐 수 있다고 했던 그날. 그 모든 게 저 노인이 아무도 모르게 제 늙은 몸을 갈라 그 안의 것을 서아에게 흘려보낸 결과였습니다. 서아가 그토록 필요 없다 밀어냈던 사람. 사과 따위 받지 않겠다고 등을 돌렸던 사람. 그 사람이 한마디 말도 없이 제 몸을 열어 그 안의 것을 서아에게 내어주고 있었던 거예요. 서아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들것 곁에 주저앉은 채 서아는 회장의 손을 두 손으로 움켜쥐었어요. 주사바늘 자국이 선명한 그 손을요. 차가웠습니다. 꼭 그날 시설에서 잡았던 엄마의 손처럼요. 평생 서아에게 무언가를 말없이 내어준 손은 세상에 단 둘뿐이었어요. 엄마의 손, 그리고 지금 이 노인의 손. 그때 회장의 눈꺼풀이 희미하게 떨렸습니다. 흐릿하게 눈을 뜬 회장의 시야에 제 손을 붙들고 고개 숙인 작은 머리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아이가 떨군 그 목덜미에서 무언가가 빠져나와 달랑이고 있었습니다. 가는 은줄에 꿰인 낡은 반지 하나. 울고 있던 서아가 저도 모르게 그 반지를 엄지로 굴리고 있었어요. 한 번, 두 번, 무언가 견딜 수 없을 때면 늘 나오던 그 손짓을요. 순간 17년 전 한 사람의 모습이 그 위에 겹쳐들었습니다. 재경이도 꼭 그랬어요. 깊은 고민에 잠길 때면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돌리던 버릇. 회장이 수도 없이 보아 온 제 아들의 그 손버릇을 한 번도 본 적 없을 이 아이가 똑같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가르쳐준 사람도 없이 본 적도 없이 그저 피 속에 새겨진 것처럼요. 재경아. 회장의 입에서 다 쉰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 한마디에 서아는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흐릿하게 눈뜬 노인을 마주 보았습니다. 아니구나. 회장의 흐릿하던 눈이 천천히 초점을 잡았어요. 재경이가 아니라 서아 너였구나. 그 흐릿한 눈에 굵은 것이 차올랐고 회장은 떨리는 입술로 겨우 한마디를 밀어냈어요. 미안하다. 이 늙은이가 너무 늦게 와서. 마취에 잠겨드는 손이었지만 회장은 제 손을 붙든 서아의 작은 손을 안간힘을 다해 마주 쥐었습니다. 제 손으로 지운 작은 아들이 이 세상에 남긴 단 하나의 핏줄이었어요. 그 아이를 이 늙은이는 제 몸을 갈라 이제야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17년이나 늦은 가장 모진 방식으로요. 회장의 시선이 그 반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서아는 떨리는 손으로 목에 건주를 풀었어요. 그러고는 처음으로 그 반지 안쪽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어요. 영원히 함께. 그 5글자가 눈에 들어온 순간 서아의 숨이 그 자리에 멎었습니다. 반지를 쥔 손끝이 가늘게 떨려왔어요. 차가운 은부치가 손바닥에 닿는 그 감촉이 손끝을 타고 팔 전체로 퍼졌습니다. 평생 엄마 거라고만 알고 무심히 만지작거리던 그 쇠붙이가 실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아버지가 남긴 약속이었던 거예요. 자기는 버려진 게 아니었습니다. 아비 없는 자식, 버려진 아이. 평생 서아를 따라다니던 그 말이 거기서 소리도 없이 부서졌어요. 그 빈자리로 마치 언 땅에 봄볕이 스미듯 따뜻한 무언가가 차올랐습니다. 자기는 사랑이었습니다. 뜨거운 것이 눈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어요. 손등 위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입술이 떨려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참고 또 참아온 눈물이었죠. 엄마가 쓰러진 날에도 혼자 경찰서에 전화를 걸던 그 새벽에도 끝내 흘리지 않았던 눈물. 그 모든 날을 혼자 삼켜온 울음이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고서야 둑이 터지듯 쏟아졌어요. 그러다 끝내 갈라진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왜요? 나 같은 것 때문에. 왜 이렇게까지 해요? 회장은 대답이 없었고 마취에 잠긴 그 얼굴은 미동도 없었습니다. 들리지 않을 걸 알면서도 서아는 그 손을 놓지 못한 채 말을 멈추지 못했어요. 나 괜찮다고 했잖아요. 혼자서도 된다고. 다 거짓말이었어요. 한 번도 안 괜찮았어요. 한 번도. 서아의 울음이 더 거세지더니 한 번도 입 밖에 낸 적 없는 말이 끝내 새어나왔습니다. 나 가끔 엄마가 날 못 알아볼 때 차라리 그게 마음 편하다고 그런 못된 생각을 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런 거 받을 자격도 없는 애라고. 그러나 그 말은 이제 틀린 거였어요. 자격이 없다던 그 아이를 위해 한 노인이 제 늙은 몸을 깎아 골수를 내어주었으니까요. 17년 전 일을 갚으려는 게 아니라 그저 살리고 싶어서요. 서아는 그 노인의 손에 이마를 묻고 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태어나 처음으로요. 병실 창밖으로 어느새 푸른 달이 떠 있었고 그 달빛이 맞잡은 두 손과 그 사이에 놓인 낡은 반지 위로 가만히 내려앉았습니다. 영원히 함께 오래 끊겨있던 무언가가 그 고요 속에서 천천히 다시 흐르기 시작했어요. 이식은 성공했습니다. 서아의 몸은 더디지만 분명하게 기운을 되찾았고 칠순의 노인 또한 마취의 무게를 이겨내고 천천히 자리를 털고 일어났어요. 상혁은 더 이상 그 집안에 발붙이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토록 지우려 했던 아이가 죽은 동생의 핏줄이었다는 것, 그리고 아버지가 그 아이를 위해 제 늙은 몸을 갈랐다는 것을 알게 된 날, 그는 끝내 한마디도 못한 채 아버지 앞을 물러났어요. 17년 전 제 손으로 지운 자리가 이제와 제 발밑을 무너뜨린 거였습니다. 회장은 지훈을 볕이 잘 드는 좋은 요양시설로 옮겼습니다. 어느 봄날 서아가 그 곁을 찾았을 때였어요. 늘 먼 데만 보던 지훈의 눈이 그날따라 문득 또렷해지더니 서아의 얼굴에 가만히 머물렀습니다. 서아야? 서아의 숨이 멎었어요. 밥은 먹었어? 평생을 알아온 그 병이 딱 그 순간만 잠시 안개를 걷어낸 거였습니다. 길지 않았어요. 이내 그 눈은 다시 흐릿하게 풀렸으니까요. 그래도 서아는 이번엔 그 눈물을 혼자 삼키지 않았습니다. 어느새 다가온 노인의 손이 그 어깨를 받치고 있었으니까요. 그날의 그 짧은 순간이 처음이자 마지막은 아니었어요. 볕 잘 드는 방으로 옮기고 서아가 철마다 곁을 지키면서 엄마가 딸을 알아보는 날이 아주 더디지만 조금씩 늘어갔습니다. 여전히 흐린 날이 더 많았지만요. 그래도 어떤 아침엔 지훈이 문득 우리 서아 왔네 하고 먼저 이름을 불러주기도 했어요. 한 번도 제 이름을 불러주지 않을까봐 그 차가운 손을 차마 놓지 못하던 아이에게 이제 그 이름은 가끔이라도 돌아오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회장은 서툰 손으로 밥상을 차렸어요. 평생 부엌이라곤 들어가 본 적 없는 노인이 끓여낸 모양도 안 나는 국 한 그릇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따뜻한 밥은 굶기지 않으마. 회장이 나직이 말했어요. 그리고 혼자 두지 않으마. 오래, 아주 오래 비어있던 한자리에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밥 한 그릇이 그렇게 놓였습니다. 그해 겨울 두 사람은 함께 그 언덕에 올랐어요. 서아가 홀로 묘비를 끌어안고 울던 곳, 회장이 17년을 해마다 홀로 오르던 그 자리, 이제는 둘이 나란히였어요. 내려오는 길에 회장이 제 코트를 벗어 서아의 어깨에 둘러주었습니다. 눈밭에 쓰러진 아이를 말없이 감싸주었던 그 처음의 온기처럼요.
그날의 서한은 코트 귀끝을 만지작거리다 손을 거두었었지요. 그런데 이번엔 그 손을 거두지 않았고 외려 그 깃을 제 쪽으로 꼭 여몄습니다. 서아의 목에 걸린 낡은 반지가 겨울 햇살에 잠깐 반짝였어요. 영원히 함께. 이제 그 약속은 더 이상 혼자 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늦게 도착한 마음이 가장 깊은 곳에 닿기도 하나 봅니다. 평생 혼자 삼키며 괜찮은 척 살아온 한 아이가 자기를 위해 늙은 몸을 내어준 손을 잡고서야 비로소 마음 놓고 울 수 있었던 것처럼요. 이 이야기를 쓰는 내내 저도 제 곁의 얼굴들을 오래 떠올렸습니다. 표현이 서툴러 끝내 다 전하지 못한 말은 없었는지, 늦기 전에 잡았어야 할 손은 없었는지를요. 선생님들께서도 오늘 문득 한 사람이 떠오르신다면 그 마음을 너무 오래 미뤄두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말은 닿을 수 있을 때 건네야 비로소 사랑이 되니까요. 오늘도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굿밤 이야기였습니다. 부디 따뜻하고 평안한 밤 보내시기를 바랍니다.